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역전세도 있고, 그렇죠. 뭐 요즘 서울의 이제 분양시장 과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공사비 급등. 이제 공사비가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에 30%가 뛰었는데, 네. 앞으로 더 뛸 거다. 야,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도심 쪽에 부가인 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공 단가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시공사가 돈을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주민들이나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 그 가격은 못 하겠다. 시공사 갈아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시공사랑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거 다 새롭게 또 시공사 선정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릴 거 아니에요. 수업이죠. 네, 완전 스톱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곳곳으로 이제 번져서 실제로 건설사들이 그 돈으로 이제 공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량판 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없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공사를 FM으로 해서는 지금 하는 공사비로는 공사를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남기기 위해서 계속 공사를 이제 조금씩 뭘 빼먹는 거죠. 과정을 빼먹거나 네. 물건을 빼먹거나.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 그거는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공사 기간도 또 길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왜냐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어마하니까. 그래서 실제 서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뭐 30평대 9평을 이제 4억에 졌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5억이나 6억 정도. 또 이제 주민들의 어떤 공사 자재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전에 4억 5천에 그냥 적당히 지으면 되는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는 샤시도 LG 거 쓰고 예. LG 거가 2배 더 비싸요. 화장실도 한 300이면 질 거를 아니야 우리는 이걸 원해 그럼 500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리석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옵션들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또 20%또 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9평 아파트 짓는데 한 6억 7억 정도 들어가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2억 5천에 질이 좀 떨어지는 아파트를 짓는다면 2억 5천까지 지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FM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FM대로 짓고 저거 쓸만하다 싶으면 지방 같은 경우도 4억 이상이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요. 작년까지 분양했던 아파트는 3억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곧 5억에 분양하는 시대가 또 곧 온다. 분양 가격 자체는 높여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가격에 팔았다간 당연히 100% 미분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공급이 자체가 안 되겠는데. 그렇죠. 만들어낼 수가 없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공사비는 뛰는데 분양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네.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네.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수요 같은 경우도 이게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청약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의를 올리는 거 보면은 수요도 있는데 왜 부동산 가격은 지금 딱 이렇게 멈춰 있게 된 상황일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서울이 필요한 가구 수가 매년 49,000 수요가 필요해요. 그럼 49,000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공급은 3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9,000 가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가격이 폭등했어요. 올랐어야 되죠. 근데 이 수요가 금리라든지 네. 이 뭐 예전에 내고엔드 사태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3만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3만인데 수요가 2만이다 보니까 이 가격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또 수요가 살아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금리가 인하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실수요자만 움직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시장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면 딱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살리는 정책이나 또 금리 인하라든지 기타 외부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조건을 다 지금 갖춰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국지적으로 우리가 용인 같은 경우 뭐 반도체라는 이런 호재가 생겨버리니까 네. 바로 폭등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수요가 살아나는 요인들만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것도 자 공급이 부족해요. 자 수요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가격이 뛰겠죠. 뛰죠. 그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급을 수요 수준에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부동산 물건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한다 그래도 7년이 걸려요. 그렇죠. 뭐 부지 매입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그렇죠. 인허가를 받아야 될 거고 인허가 시점부터 4년에서 5년이 걸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착공을 준비해서 하게 되면 최소 3년이란 말이죠. 그럼 요새같이 이 상황이면 최소 7년이면 바로바로는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살아났는데 7년 정도가 걸려서 공급하니까 네. 이 중간에 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그렇죠. 폭등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 가격이 폭등하면 수요는 더 살아나요.
아, 그렇죠. 예. 어제 본 금액보다 오늘 본 예. 금액이 더 비싸면 또 사고 그러니까 싶어지거든. 한 번 더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은 네. 결국은 정부에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또 7년이 걸려. 그럼 어떡할까? 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부동산들을 공급하게끔 해요. 그게 뭐냐면 빌라나 오피스텔.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 아파트 대체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네.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매수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풀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풀면 그 수요가 생겨서 네. 그때부터 업자들이 공급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급하라고 해서 공급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 다주택자 규제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어마무지하게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 아파트 공백, 네. 그 공백 기간을 다세대하고 오피스텔이 메꿔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수요가 살짝 내려와요. 내려오는 시점에 아파트가 또 공급을 확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격이 조금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 반복이 될 뻔한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뭐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 있는 상황이고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전 정부에서는 빌라라든지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빌라, 오피스텔, 심지어는 정말 지금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것까지 그때 확 다 풀어줬단 말이죠. 허가사항들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거지. 사실 그때는 집이 원체 없다 보니까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 여러 규제라든지 완화를 대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4만 9천 가구가 필요했는데 한 6만 정도 공급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수요가 7, 8만 됐으니까.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되면서 수요가 순식간에 2, 3만 원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다시 또 공급 부족한 상태로 쭉 가잖아요. 네. 그럼 다시 수요가 살아나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또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공사비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포인트를 좀 살살 건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또 양극화라는 겁니다. 작년 말에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25%,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한 8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서울의 중심지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게 인기 지역들은 가격이 지금 회복이 거의 전 고점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신고가가 나온 데가 있는 반면에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냥 신저가 있는 지역들도 있고 아직 회복이 덜 되고 빠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자꾸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상은 이 공급이 많아졌다가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확실히 적고 네. 근데 그 이하로 이제 수요가 줄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같이 공급이 적은 지역들은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바로 가격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이렇게 공급이 적을 때 수요가 같이 적을 때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요. 그럼 호재가 있는 지역은 순식간에 수요가 살아나잖아요. 그 가격이 바로 회복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 뭐 서울 서초나 강남이나 용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얘 자체가 호재예요. 왜냐면 어떤 지역 부동산들은 그 지역의 수요자들, 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업무타운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인데 이 최상급지 몇 군데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요자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어디를 팔든지 간에 경기도에 어디를 팔든지 서울의 외곽을 팔든지 간에 결국 최고 종점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또 최상급지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사람들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국의 다른 지역들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저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폭등해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강남 위주로, 서초 위주로, 뭐 용산 위주로 이렇게 중심지 그렇죠. 최상급지 위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상급지만 뛰고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는 안 뛰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의 다른 지역도 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서울만 뛰고 경기도는 안 뛰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또 경기도 따라 뛰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수도권만 뛰고 지방은 안 뛰네? 네. 그럼 또 그 얘기하는 순간 또 지방은 뛰어요. 이게 이제 항상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최상급지 다시 도망가고. 이게 반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양극화라고 부르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뛰니까 양극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뭐 너도 뛰고 나도 뛰고 얘도 뛰는데. 근데 이게 왜 양극화냐면, 네. 자, 최상급지가 3이고, 수도권이 2고, 지방이 1이란 말이에요. 3이 1이. 하나씩 차이 났잖아요. 네, 하나씩. 근데 이게 서울이 2배 뛰었어요. 그러면 6으로 가죠. 그렇죠. 그 수도권은 2배가 뛰니까 4로 갔어요. 4로 간. 지방은 2배 뛰니까 2로 갔어요. 그러니까 2가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1은 1만 벌었으면 내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를 벌어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지금은 6, 4, 2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12, 8, 4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1을 벌어서 못 가는 거예요. 4를 벌어 올라가는 거지. 훨씬 더 커졌네. 예, 이게 점점 이 양극화로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좀 그런 좀 추세가 엄청나요, 차이가. 도심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이게 선진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순간에 이 양극화가 무지막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렇게 양극화에서 정점을 달리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강남, 서초, 용산 이런 지역들인데 사실 이런 지역들 내가 뭐 맘 놓고 들어가기가 쉬운 지역들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집값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단 원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여기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이러면 양극화 시대에서 그럼 어떻게 뭐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뭐 방법이 있어야 또 그런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상급지는 나하고 상관없다 포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강남도 그렇고 서초도 그렇고 뭐 용산도 그렇고 최상급지에서 네. 정말 0.01%의 사람들이 사는 정말 비싼데 이미 양극화가 벌어져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그렇게 0.01%가 들어가는 자리가 돼 있는 거고 생각보다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10%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많아요. 강남, 서초, 예. 용산이라 하더라도 근데 최상급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 네. 그 자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계속 넓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확대를 어디다 하냐면 그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포가 최상급지잖아요. 네. 그러면 반포의 수요자들이 네. 반포가 너무 비싸지고 네.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럼 난 옆에 사당을 가야겠네 하지 않아요. 안 가죠. 예, 서초구 내에 방배동이나 서초동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기다려야 될까? 방배나 서초나 같은 데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강변 쪽이 너무 비싸니까 네. 여기는 나하고 상관없네 못 들어가겠네. 그런데 거기 말고 그 주변 지역을 찾는 사람들 나중에 네. 최상급지가 필요한 중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마포를 갈까요? 그렇죠. 굳이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죠. 용산구 이름이 자체가 또 다르니까. 용산구 내에 좀 저렴한 지역, 원효로나 청파동이나 이런 데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최상급지 중에 10%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하고 0.01%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0.01%가 확장되는 자리, 네. 0.01%의 사람들이 갈 자리를 저희가 미리 선투자하는 게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거 생각합니다. 굉장히 꿀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0.01%의 10% 자리를 선점하는 이런 정보 또 이런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 세미나를 준비해서 그죠? 우리 이권대님도 그렇고 권권대님도 그렇고 다 같은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 방송에서 저희가 다 언급해드리기 너무 많고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물건까지 준비해서 어떤 식의 투자 금액 또는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 한 내용까지 다 전달해드리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듣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확실하고 선명하게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가실 수 있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도 중요한 라이브 방송 합니다. 본방사수 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